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맥락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밑줄을 그어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은 별표도 그려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성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밑줄 그을 첫 번째 거는 민주당의 당원 개정입니다. 네네. 자, 이거 뭐 다들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은 그러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제 당원 총투표가 끝났고 예.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발표를 한다는데 뭐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렇게 당원 총투표라는 형식을 거쳐서 기존 당원에 예. 이 스스로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아마도 변경할 거다. 네. 이것도 이제 예상됐던 바고요. 네네. 다만 이번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발표를 하면서 저는 조금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뭐 책임 정치를 거론하셨는데 사실은 뭐 정당이 후보 공천을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정당의 권리이긴 한데 그런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을 하겠다는 게 2015년에 이 당원을 만들었던 취지였어요. 사실은 책임 정치라면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게 책임 정치이지요. 네. 오히려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 솔직히 밝히고 네. 또 국민들한테 과거에 그런 당원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원 총투표라는 형식은 일종의 이제 명분동원용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을 어떻게 보면 들러리로 이용을 하는 네. 거죠. 그보다는 그냥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는 게 네. 훨씬 더 솔직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좀 뒷맛이 씁쓸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투표 사실은 저 당원들 동원해서 이제 들러리 세워서 명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 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간단히 일단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거 이렇게 당원 개정하는 과정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일단 예. 뭐 총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예. 아마도 뭐 과반 이상의 가결 의견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예.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또 그걸 한 번 더 심사하고 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원을 개정하게 되는데 네. 이번 당원 개정안이 기존에 이제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걸 아예 삭제하는 게 아니고 네, 예. 거기에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단 뭐 당원 총투표를 네. 통해서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 조항을 추가하는 거라서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서 조항 추가하는 정도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존에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네. 번복하는 건 분명하고요. 이게 이제 뭐 단기적 영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네. 과거 민주당이 그 보수 정당에 그런 스스로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내로남불이다. 네. 결국에는 과거의 보수 정당들이 했던 행태도 그러면 책임 정치냐. 네. 근데 이런 어떤 반론을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원 만든 것 자체가 역사 자체가 녹록지 않았었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시절에 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6년이었죠. 예. 그때 민주당 내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 매우 중요한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의 방안으로 네. 이 당원을 명시한 것을 국민들 앞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네. 또 바로 그 전해에 통영 고성에서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직접 통영 고성 현장에 내려가서 네. 이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네. 그 미래통합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네.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을 보궐선거를 내지 않았고 그걸 이제 제도화한 게 이 네. 당원인데 이번에 뭐 당원 총투표라는 명분을 거치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국민적 명분은 저는 못 된다고 보고 네. 이게 통과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뭔가의 좀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칫하면 이게 이제 역풍이 커지면 예. 실제 재보궐선거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전 당원 투표에서 뭐 당연히 찬성으로 뭐 나오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찬성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요. 기대치보다는요. 예. 그 비례위성정당을 예. 만들 때 지난 총선에서 네. 그때도 선거제도 개혁을 앞장서 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군색하니까 예. 그때도 당원총 투표라는 네. 형식을 동원했거든요. 그때 아마 찬성률이 거의 60%를 넘어서 70%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전 당원 투표이긴 하나 모든 당원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때 투표율을 보니까 한 약 20% 중반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강경 지지층, 네. 열성 지지층이 투표하기 때문에 네. 이 찬성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네.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삼선개헌이나 네. 또 유신 선포할 때도 국민투표라는 그런 명분을 동원했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때문에 이 국민투표 혹은 장원총투표라는 게 어떤 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예.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이 좀 더 솔직했다면 그냥 지도부의 결단으로 했어야 된다. 네. 그 책임을 당원들한테 미룬 것은 다소 좀 비겁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자, 지금 당연히 뭐 예상대로 그 야당 쪽 비판이 거셉니다.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거 뭐 약속 파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의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게 뭐 우회의 꼼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비판도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이라는 헌정사에 예. 사실은 처음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그 책임을 그 직후 대선에서 예. 바로 후보를 내는 것으로 회피했거든요. 예, 예.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헌 변경을 하면서까지 예.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만 네.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니 국민들한테 탄핵당한 네. 그 정당이 어떻게 후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점은 이 민주당이 또다시 이 국민의힘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반론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면 이 우리 예. 정치가 이 내로남불의 악순환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적대적 공생 이렇게 좀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그런 거를 끈차고 사실은 이런 당원을 만들고 예. 뭔가 이게 스스로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건데 그마저도 이번에 민주당이 스스로 걷어참으로써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런 비판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결국 뭐 당헌 이제 이거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제 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를 내는 걸로 이제 지금 결국은 뭐 결정을 한 셈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 결국은 이제 3월까지만 대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이 대선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공천까지 예. 하고 예.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지휘하지는 않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겠죠. 예. 사실상 이렇게까지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수를 둬서 후보를 냈는데 만약에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네. 저는 그 정치적 책임은 이낙연 대표 온전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뭐 대선 가도에 상당한 차질이 있겠죠. 저는 그걸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보고 예. 또 그걸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져야 그게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결과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선까지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의 어떤 그 무릅쓰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이 결국은 이제 친문 어떤 표심을 더 얻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그거겠지만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박스권에 갇혀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예.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도 좀 안 보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 당원을 개정해서라도 선거에 나서야겠다 이런 유혹이 커졌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종의 뭐 자신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과거에 국민들과 했던 약속 또 정치개혁이라는 대의 네. 이런 거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네. 뭐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승부수를 던진 그런 측면이 있는 예. 그런 선택이어서 이낙연 대표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이제 재보궐 선거에 뭐 계속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현 정권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것도 결국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계산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아마도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 그동안에 집값이 급등했고 네. 또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에 전세난이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피할 수 없다. 네네. 저는 뭐 당연히 여당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임기 후반부에 들어서서 이 수도 서울의 시장이 야당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서울시의 정책과 예. 정부의 정책이 예.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예. 국정 후반부가 상당히 혼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뭐 그 후보를 내겠다는 선택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건 어쨌든 일관성이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과거에 했던 약속이 있고 네. 그걸 당원에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 상황에서의 비판은 감수해야죠. 그 감수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에서 이긴다면 뭐 이 과정이 정당화되겠지만 만에 하나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향후에 이제 대선이나 네네. 그다음에 후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감면 네. 하겠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청과 또 정면 충돌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당한 파급을 불러왔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세법을 개정하고 또 세법을 적용하는 책임은 국회와 네. 중앙정부에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네. 그렇게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 여당이 서초구청장의 그런 방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 1주택자 네. 재산세를 지금 9억 원까지 감면하겠다. 예. 그럼 9억 원이면은 네. 시가로는 한 13억 원, 14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건 일종의 이제 그 재산 과세에 대한 강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거고 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네. 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효과를 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서초구청이 서울시에 이렇게 어떻게 반발하는 상황이었고, 그럼 또 서울시장이 또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오면 당연히 또 정부의 어떤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예. 하더라도 그걸 조율해 가는 게 네. 어쨌든 정치고 또 지방자치 시대의 과거와 달라진 네. 이제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 갈등 때문에 예. 내년 서울시장을 어떤 경우라도 내야 되겠고 그 전에 했던 약속은 다 물어 돌릴 수 있다라는 네.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또 지금 저 정치권과 정부가 계속해서 좀 갈등하는 거가 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네. 기준이요. 네. 이게 이제 뭐 대주주 기준인데 이게 뭐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견을 보이는 이유 뭐 어떻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예.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성장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이라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차익을 얘기하는데 네. 그걸 이제 대주주한테만 과세를 하는데 2023년까지 네.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정부가 로드맵을 정해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일반 원칙에 비추어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네. 상황입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그 지분율 1% 네.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또는 그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네. 과세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직계존비속을 전부 합쳐가지고 10억 이상일 경우에 과세를 합니다. 근데 정부가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걸 3억으로 낮춰서 과세 네. 대상을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 소액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 네. 사실은 3억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5% 네. 한 9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서 주식시장이 혼란해진다, 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세부담이 된다. 이거는 저는 네. 좀 과도한 그런 주장이라고 보고 저는 정부가 애초에 가져왔던 로드맵대로 네. 이 10억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것이 조세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이걸 후퇴하려는 것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네. 재산과세에 대한 강화라는 방향에서 역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